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중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죠. 네, 요 빅데이터가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많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요. 네, 전혀 안 본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 느끼는 바 이게 되게 사실 그 명작 영화 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획기적으로 와서 논의되었었던 그 영화이긴 한데 이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나 보지 않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었던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혹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막 007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영화들 중에서 머니볼이 가장 직관적으로 딱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것까지 이런 정도를 말했던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느껴지세요. 어차피 보실 분도 있고 안 보실 분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스킵하시려면 제 영상을 스킵하시면 되는데요. 어, 스포일러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니볼은 이제 그 야구를 구단을 형성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별해낼지 굉장히 거액을 주고서는 구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물론 성적이 좋지 않은 구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성적이 좋지 않은 구단에서 거액의 돈을 주고서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연로했던 굉장한 그 이슈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 원로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한 명 한 명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탁 들춰봐요. 이 사람 어때? 아, 걔 최근에 여자친구랑 뭔가 이슈가 있었어. 안 돼. 또 한 명 딱 들춰보냐. 걔 어때? 아, 얘는 왼팔을 너무 많이 썼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었던 느낌과 그 다음에 카더라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냈었던 그런 몇 가지의 주요 행적들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뽑을까? 얘한테 얼마 줄까? 의사결정을 해요. 우리가 했었던 과거의 많은 의사결정들, 기업에서 이루어졌던 의사결정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 피트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이제 오게 됩니다. 완전히 수학을 전문으로 한 통계학자 같은 학생이 직원이 와서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그 승률을 읊습니다. 누구는 몇 승률이었고 누구는 몇 승률이고 누구는 몇 승률이었고 근데 얘는 이런 시즌 몇 이후에 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 승률을 다 꿰고 있어요. 완전 수학 천재여가지고. 근데 얘가 읊고 있는 이 정보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숫자들을 계속 몇 퍼센트 몇 퍼센트 0점 몇 0점 몇 타율만 이렇게 읊고 있으니까. 근데 브래드 피트가 얘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봤더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얘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그 초반에 못했었던 인데 갑자기 특정 시점 이후로 포텐이 터지는 그 역사를 읊는 거예요. 못했었기 때문에 얘들을 몸값 굉장히 쌉니다. 근데 특정 시점 이후에 포텐이 터지는 게 웬만한 일반적인 선수들만큼은 해서요. 아주 싼 몸값으로 애를 데리고 와서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까지는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짜리 선수들을 한 명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포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네, 특정 훈련 이후에 어떤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구단의 이 자금난을 해결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수의 개별적인 상황이라든지 개인사 같은 건 전혀 몰라요. 그저 승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었을 때 그런 실적들 연습할 때 공의 속도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연습 그 횟수라든지 공의 속도로 봤을 때 어떤 시점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개선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 숫자로만 읊어요. 그게 경영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데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이트, 개인의 경험 같은 것들보다는 그리고 내가 느낌에 이렇더라 같은 개인적 감정적 리스폰스 말고 진짜 수치로만 보여지는 세상에서 수치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자.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 인간의 바이어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들 혹은 개별적인 감정들, 경험들 때문에 잘못된 의사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2002년 시점부터 이제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요즘 뜨고 있어서 요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줄 아셨겠지만 기술은 그 당시부터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걸 지향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허덕허덕 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잘 쓰고 싶은데 과거에도 써왔지만 이제 어떻게 더 잘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타겟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빅뱅 띠오리 같은 영화를 보면은 타겟에서 쇼핑하러 가자, 타겟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마크가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마트를 보듯이 이 마크가 군데군데 커다란 쇼핑몰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이 굉장히 커다란 그 쇼핑 브랜드인데요. 몰입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분석을 했었습니다. 제품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그냥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들과 상관관계가 높은지 아주 단순한 분석 하나만으로 타겟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이 타겟 마케팅은 제품 그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특정 고객에게 광고를 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케팅을 했냐? 어떤 날 10대 자녀를 둔 아버지가 타겟에서 온 그 전단 그 찌라시 그 광고지를 보는데 여기에 임산부들이 구매할 수 있는 프레그넌트 한 그 사람들에 대한 베이비페어에 대한 그 광고지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 집에만 왔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사람들을 가족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왔는지 아냐?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자기 10대 딸이 몰래 임신을 했었던 겁니다. 임신한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광고 저작물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타겟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을 겁니다. 너가 우리 아이의 개인정보를 자기 아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출시켰다. 누구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거대한 소송을 하게 돼요.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뭔가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클릭했었던 아이디로 제가 학교에다가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는데 제가 뭐 쿠팡 에서 배달을 시키려고 만약에 무슨 치킨집을 검색을 했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주는 어떤 교육용 영상 옆에 지코바 치킨이 막 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검색해서 먹은 건데 저는 처음에는 요즘 이거를 많이 시켜 먹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어저께 검색했기 때문에 이 전체 화면창에 떴던 건데 제 학생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저에 대한 개인 정보인지 저도 인지를 못했었던 거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치킨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개인적 물품들을 제가 만약 검색했었으면은 학생들이 보는 광고에 이렇게 옆에 뜨는 팝업들에 정말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쫙 광고로 뜨지 않았을까. 소름이 돋는 거죠. 같은 현상을 아주 타겟 마케팅의 초기 단계에 겪게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됐냐.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학생에게 데이터를 수집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신을 했으면 이 임산부 특별 회원 전용 카드를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제품들의 몇 퍼센트 이상 할인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타겟에 오는 많은 임신한 여성들을 다 회원에 가입시키고요. 결제를 할 때마다 그 회원 카드를 찍고 결제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몇 주차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주차 정보를 적겠죠. 예정일이 얼마인지. 몇 주차 때 제품을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구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싹 모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넘게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3개월 차에는 8주 차에는 엽산을 많이 먹더라. 그리고 10몇 개월 차에는 철분제를 많이 사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초반에는 어떤 형태의 기저귀를 많이 사더라.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 침대 같은 걸 사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합니다. 그 개월별로 어떤 침대를 언제쯤에 구매하는지에 대한 그 패턴도 나오고요. A라는 침대를 구매한 사람들이 꼭 B라고 하는 의자도 구매하더라 라고 하는 제품들 간의 상관계수들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임산부들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임산부들은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한 사람은 전혀 아닌데, 어떤 애 갑자기 엽산을 복용을 하다가 철분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알아서 얘 지금 11주차 정도 된 임산부인 것 같아. 얘가 지금 제품을 구매하는 시기적 패턴이 딱 그래 라고 하는 것을 디텍팅 하게 돼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사야 되는 게 뭔지 너는 지금 임신이 처음이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 주로 이때쯤 이런 제품을 구매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개인 정보가 가족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분석했었던 방법론 자체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제품 간의 상관관계 정도만 분석을 했는데, 타겟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임산부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제품들을 주로 구매하고,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임산부가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품 수집, 그 데이터 수집을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기업들은 이러한 시도를 계속 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로 기업들은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지는 2015년 이 데이터를 딱 보면은 이때 좀 뭔가 폐업자 비율이 확 줄어든 거 보니까 경기적으로 되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반면에 이 데이터를 또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95.2%에서 83.0% 데이터가 지금 잘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는 아니고 대다수 그냥 요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었어. 그리고 금방 또 다시 90%로 올라갔잖아. 1, 2년 정도는 그렇게 큰 뭔가 변화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썼었던 정책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 이때 걸 카피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야, 비등비등했어, 별거 다른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당시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니? 하지만 그냥 2016년 이럴 때 보면은 그냥 금융위기 바로 이후에 어떤 상황 자체는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도 어떤 것을 포인트에 두느냐,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지, 쇼잉하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요. 그래서 PPT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PPT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대표들을 잘 설득하는지가 삼성전자건 대기업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요소였어요. 그 PPT라고 제가 지금 단정이 있지만 어떻게 프리젠트를 잘 하는지가, 이제는 데이터를 다 볼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점업을 이제 하지 F&B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데이터를 계속 봤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은 2007년 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실 음식점 쪽은
그렇게 폐업이 많이 되지 않았고 타격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서울 쪽 수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서 이 데이터는 서울과 지방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 그리고 2014년, 2015년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네, 폐업 같은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정책을 많이 안다든지 실제로 이것을 겪었던 네, 사람들이 있다든지 혹은 이 지역적인 환경 요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혹은 막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했었으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코로나 전후로 나눠서 봐라 이런 코멘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몇 퍼센트가 있었고 이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요. 이 분석을 어떻게 변경해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제3의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음식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데이터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음식업을 했던 사람이 데이터를 볼 줄 알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왜곡해서 볼지 않을지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연별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기별로 봐서 결국 이 폐업이 주로 어떤 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혹은 어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어떤 업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시너지가 좋게 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지 혹은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게 2000년도, 2015년, 2017년 이런 시점이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는데 분석을 하는 도메인에 따라서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잘 해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작은 겁니다. 데이터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통계적인 그 가설에 대한 결과값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인정을 하게 돼요. 데이터를 잘 회계 분석을 한다든지 무슨 생존 분석을 한다든지 패널 분석을 한다든지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 분석만 한 사람은 도메인 지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도메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보고 이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보면서 지식으로 쌓아나가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미 위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데이터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네, 이해도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걸 축적해서 지식화시키는 작업들은 네, 처음 이 분야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이 분야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것들도 중요하게 됐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같은 곳들에 들어가면요. 데이터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학부생들이 이제 전일제 학생들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이 분야에서 직감적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기계들 직접 몸으로 다뤄가면서 기계 데이터에 대해서 수치를 읽지 못하지만 대략 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2, 3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다시 배우러 들어옵니다. 네, 공무원인 분들 데이터 다시 배우러 들어와요.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이미 인사이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을 얹으면 훨씬 더 해석을 잘하고 맞는 방향성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해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급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잘 날 거고요. 혹은 데이터 분석을 이제 처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 다뤄봐서 A라는 데이터가 B라는 도메인에서 분석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분석이 되는구나. 이 데이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경험치를 쌓거나 혹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 결국에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그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줄 모르니 내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분석을 해드리고 코멘트 주는 방향으로 재분석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스킬을 가져야겠다라는 목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분석 자체를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들을 데이터 셋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이상 똑같은 경험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데이터 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보는 경험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데이터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미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향의 분석을 요구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길 바라는지, 어떤 데이터가 재저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구석 자리에서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커뮤니케이션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미래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 공기업에 데이터 분석만 하는 파트타임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도표로 착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냥 주는 자료들을 계속 처리만 하는 역할로 나와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상 이 사람이 다양한 데이터를 다 볼 수밖에 없는 역할 자체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포지션을 만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하는 포지션이 2년 계약직, 특별직 같은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이 회사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할 일은 없는데 우리 회사에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쯤 분석할 필요성은 있어서 지금은 별정직 같은 형태로 많이 잡 오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오는 데이터 처리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분석이 끝났을 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제는 챗GPT도 많이 도와줍니다. 분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미 저장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샅샅이 캐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더 넓혀 나가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석을 더 해봅시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석 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걸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은데요 정도의 가이드밖에 못 줘요. 내가 분석을 직접 할 수 있으면 총 사업자는 흐름이 이런데 이걸 법인 사업자,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 군이 다르다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들의 군에 따라서 이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업 노란색 선이죠. 음식업이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에서는 2014년, 2015년에 살짝 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요걸 사업자별로 나눠서 봤더니 법인 사업자가 2007년, 8년에 확 튑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 확 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면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폐업률들. 일반 사업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폐업률이 점점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겁니다. 이 그래프만을 봤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너무나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분석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분석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다시 해석해내야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결과 그것도 얻을 수 있어요. 분석을 할 때 쓰는 스킬 자체는 뭡니까?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써야 되는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나 잘 쓸 수 있게끔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과는 뭡니까? 해석하거나 나누어 보거나 이것을 어떤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포인트. 그래서 대학에 와서 학문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디자인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인 디자인 사이언스 영역에서 대학 학문 좀 많이 더 배우는데요. 저희가 경영학부이기 때문에 이때 제시되는 IT 솔루션이 결과적으로 뉴 시츄에이션, 새로운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오려면 이 솔루션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분석했다는 것만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직접 적용해 봤더니 이 적용한 대로
네, 결과값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더라. 이 데이터를 잘못 추산했더니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 네, 경전선 같은 것들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잘못 추산했어요.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고금 9 서울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지 데이터를 잘못 추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서 칸마다 사람들이 압박이 돼서 기절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인 거예요. 아침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했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잘못된 추산으로 그 도시 계획을 한 번씩 그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가지 방면으로만 플랜 A로만 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지식들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네, 그 자신의 잡을 포지셔닝 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 난 어떤 도메인으로 확실하게 나가서 도메인 지식을 가질까, 혹은 도메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쌓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